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부자가 되는 길 10계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나 부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저 자신도 부자가 되는 길 10계명을 지켰더라면 아마 부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역시 지키지 못했습니다. 경제학자나 특히 경영학자 다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또 부동산 전문가라고 해서 다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자가 될 수 없는 그 이유는 업무 영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지식을 알고 있지만 그 알고 있는 지식을 실천하기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또 이 학자 입장에서는 늘 전공서적 책을 집필해야 되고요. 또 학교에서 학생들 강의하고 또 외부 기업체 특강을 가기도 하고 말이지요. 그리고 또 정부 정책의 논평을 위해서 또 칼럼을 쓰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설령 여유 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투자하기는 결과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일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위에 부동산 전문가, 또 경제학자, 경영학자, 또 법학자들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렇게 학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자, 건강한 부자는 원하는 일을 현재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도 역시 건강하게 늘 집필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일도 어쩌면 행복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현실적으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고령층 3명 중 2명은 평균 73세까지 근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바로 그 이유는 대부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근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령층에서 월 평균 한 월 15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벌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150에서 300만 원까지 임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아마 이들은 연금 소득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일을 해서 그러한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장기 근속해서 교사라든가 또 공직생활 하신 분들은 연금이 200~300만 원 정도 받으면 기본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연금이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은 고령이 돼도 일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요. 2019년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55세에서 이제 은퇴 연령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제1차 베이비 부모 세대들인데, 55세에서 우리나라 79세까지 고령 인구가 무려 1384만 3천 명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897만 9천 명, 64.95%가 장래 근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75.5% 장래 근로를 희망했고요. 여성도 절반 이상 55.5%가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일자리를 갖고 있는 55세에서 79세 고령 인구 중에 무려 92.1%가 계속 일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고령층이 일자리를 원하는 가장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생활비 마련입니다. 그 말은 노후 준비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앞으로 이 고령 사회에서 이게 지금 크나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장래 근로를 원하는 고령자의 근로 희망 사유를 조사해 보니까 60.2%는
생활비를 보태려고 근로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활비를 보탠다는 건 이들은 노후 대책이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경제 기초 체력이 약하니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근로를 희망했고 32.8%는 일하는 즐거움. 사람이 나이를 먹어도요 생활비에 관계없이 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일하는 즐거움도 있겠죠. 일에 대한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부자가 되는 길 10계명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는데요. 사실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노후에 필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릎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걸어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갑이 좀 두툼해야 되겠습니다. 경제력이 좀 있어야 되겠고, 노후에 말벗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길 10계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삶의 목표를 설정하라. 자, 20대 젊은이들은 뭐 공부하기 바쁘고 취업 공부하기 바쁘고 뭐 그렇죠. 그러나 20대는 아직 경제생활 기반을 잡지 못한 거고, 역시 30대에도 이제 정년기가 된 30대에서도 이제 경제활동 여력이 있으신 분도 있고, 또 취업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취업을 못해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역시 30대에도 당연히 삶의 목표를 설정해야 될 것입니다. 몇 살 때 결혼할 것이며, 또 몇 살 때 전세로 갔다가 부부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집을 살 것인가, 뭐 이런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40대, 50대도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40대, 50대가 경제활동하는데 왕성한 시기가 40대, 50대입니다. 사실은 40대, 50대가 벌어들이는 수입도 많고요. 또 지출도 많습니다. 그런 시기가 되겠고, 또 역시 60대에도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연령별로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60대부터 다양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를 살아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60대부터 진정한 재테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재테크한다고 뭐 많은 돈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소액을 투자로 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노하우를 통해서 60대부터 이런 재테크를 준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내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 설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좀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구독자들 중에는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사실은 지난 오래전입니다. 30년 훨씬 전 얘기인데, 32살 때 우리나라 최연소로 무료 잡지를 발행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공보처로부터 그런 정기 간행물 등록을 해서 우리나라 최연소, 32살의 최연소 잡지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잡지를 유료 잡지가 아니라 무료 잡지로 잡지를 발행해서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각종 청소년 단체, 또 소년원, 교도소에 무료로 보급을 했던 그런 제가 잡지를 발행했습니다. 그게 87년도에 창간을 해가지고요. 8년 후에 95년도에는 월 10만 부씩, 창간할 때는 2,000부로 시작했는데요. 이게 8년이 되다 보니까 월 4톤 트럭, 2트럭으로 책을 만들어서 10만 부를 발행해서 전국적으로 무료로 배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5년도에 크나큰 위기가 생겼는데요. 뭐 그 전에 또 잡지뿐만 아니라 일반 단행본을 만들어서 베스트셀러도 여러 권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베스트셀러를 여러 권 내다 보니까 또 개인적으로 제 책이 또 많이 팔려서 출판사로부터 많은 인세도 받다 보니까 또 경제적으로 또 여유도 많이 있었죠. 자신감도 있었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95년도에 개인 사업의 부도를 맞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운영을 잘못한 것이죠. 뭐 폐간 위기가 됐었는데, 그 당시 좀 많이 알려져서 KBS, MBC, SBS에서 방송이 나갔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방송이 나간 뒤에 또 방송뿐만 아니라 각종 신문, 언론들에 많이 소개가 되면서 기사 회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참 뼈아픈 사연이 많았죠.
그 당시에 참 삶을 포기할까도 그렇게 참 극적인 상황까지 간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위기를 모면하고 또 97년도에는 IMF 위기가 왔었어요. 그래도 제작비를 쓰기 위해서 그동안에 모아두었던 참 금을 팔아가면서 제작비에 보태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벌어들인 돈을 다 잡지 만드는데 돈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정말 보람되고 정말 좋은 일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에 재도전을 한다면 절대로 실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폐간을 20년 동안 발행한 이후에 또 폐간을 하게 된 거는 이제 시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제 일반인들이 책을 읽지 않고 이제 인터넷 세상이 되다 보니까 책을 읽지 않는 그런 세상이 벌써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개인적인 여력도 없지만 또 시대 환경 변화에 대해서 이제 지금은 발행을 하지 않고 20년 동안 했던 그런 시절이 생각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축보다 빚부터 갚아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빚을 지고 있습니다. 거의 빚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 현금 서비스를 받는 사람, 담보대출, 집을 근저당 설정하고 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지긋지긋한 빚부터 갚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자 비용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라. 어떤 통제냐고요? 보통 직장인들은 월급 받으면 카드 떼금 결제하기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늘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월급을 받으면 거기서 50% 이상은 저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이빙, 저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 저축하고 남은 돈 가지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알뜰하게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50%가 안 되더라도 점진적으로 저축 금액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10%부터 20%, 30%, 40% 이렇게 해서 통제 시스템을 만들기 바랍니다. 사실은 돈은요, 휘발성이 강합니다. 소비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남는 돈으로 생활하시고 먼저 저축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돈에 대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돈. 돈에 대한 공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경제 서적을 읽는 것, 또 경제 흐름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주위에 잘 사는 부자들이 있죠. 잘 사는 사람들의 그런 생활 철학, 돈에 대한 그런 씀씀이, 돈에 대한 관념, 돈에 대한 생활 철학, 또 돈을 버는 노하우,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어떻게 재테크를 하고 어떻게 세테크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생활 철학을 들어보면서 이런 돈에 대한 공부를 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또 돈 많은 사람들의 그런 경험담을 들어보는 것도 유익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물질과 정신의 조화를 이루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욕망은 무한대입니다. 끝이 없죠. 돈을 10억을 벌면 100억을 벌고 싶고, 또 100억이 있는 사람은 200억을 벌고 싶고, 이게 인간의 욕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너무나 물질만 추구해도 안 됩니다. 너무 정신이 핍박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정신과 물질이 거의 비례해가면서 조절을 해야 되겠는데, 만약에 정신은 상향식으로, 물질은 하향식으로 산다면 더 이상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보다 물질을 앞세우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물질만 추구하다 보면은요, 정신이 좀 피폐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과 이런 정신 세계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극한 상황에도 도전하라. 부자들을 보게 되면은요, 일반인보다 좀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부자들은 좀 도전 정신이 강한 것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과감히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과감성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보다 뭔가 사고가 다르다는 것이죠. 도전 정신이 강하다. 자,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통제하라.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통제하라 하는 겁니다. 통제력과 어떤 절제력이 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소비하는 것도 현명한 소비를 하셔야지 과소비는 금물이 되겠습니다. 전략하는 그런 생활이 몸에 좀 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주 문화를 보게 되더라도 술을 먹다 보면 말이죠, 1차를 끝내고 또 2차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 분위기에 따라 갈 수가 있는데 또 2차 갔다 오면 3차, 4차 술에 술을 먹는다고 하지 어떤 사람들은 밤새 이렇게 술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통제력과 본인의 절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먹고 나서 이제 후회하는 거지요. 이런 절제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통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욕은 금물입니다. 사람이 돈을 벌면 말이죠. 욕심이 생겨가지고 막 무지하게 또 투자하고 그러잖아요. 과욕은 금물이다. 과욕은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과욕은 화를 부른다. 그래서 과욕은 금물입니다. 이 친구 중에 뭐 많은 친구들 중에 말이죠. 재산이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뭐 수십억은 기본이고 수백억. 그런데 이 친구는요. 그렇게 재산이 많아도 명분이 없이는 지출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지출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참 그런 투철한 철학이 있는데 글쎄요. 과연 그게 올바른 삶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철저한 그런 또 철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또 그들은 남들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쓰는 건 안 쓰는데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는 엄청난 큰 비용까지도 참 쓰는 걸 보면 어느 때는 믿기도 하지요. 사실 돈은 말이죠. 우리가 돈을 벌면은 저축 세이빙도 해야 되겠지만 오퍼링, 기부하고 헌납하고 이렇게 재산이 많은 사람이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좀 도움을 주는 것, 기부하는 문화 이런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무리 돈이 있다 하더라도 현명한 소비, 올바른 소비해야지 과소비는 안 되겠죠.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50대 회사원입니다. A씨는 은퇴 후 노후 자금을 쓰기 위해 4년 전 소형 아파트를 한 채를 샀습니다. 구입 자금은요, 중간에 정산한 퇴직금과 은행 대출로 마련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말 A씨는 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중과하겠다는 정부 발표 때문이었지요. 그 사이 부동산 가격은 하락했고 A씨 아파트는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돌려줘야 할 전세금 마련을 위해 A씨는 아파트 가격을 더 낮춰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욕이 화를 불렀습니다. 중간 퇴직금과 융자 받아서 아파트를 샀습니다. 노후 대책으로 이제 월세 받아 좋은 생각이죠. 그러나 시대 환경이 맞지 않아서 이제 가격이 고점에 사고 또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 충당해야죠. 대출 받은 거 전세 가격을 내주기 위해서 또 아파트를 부득이 가격을 낮춰서 처분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자, 8번째입니다. 신용카드를 없애고 체크카드를 사용해라. 요즘 보통 신용카드들 여러분 몇 장 갖고 있습니까? 저는 신용카드를 지금 쓰지 않고 현재 체크카드를 쓰고 있는데요. 돈이 없으면 말이죠. 신용카드를 가지고 주로 현금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현금 서비스 받으면요, 이자 비용이 상당히 커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미국발 서브프라임이 왔을 때 그때 신용카드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용카드를 안 쓴 지 벌써 11년째가 되어 갑니다. 오로지 체크카드만 사용하는데요.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는 불편할 때도 있지만 잔고가 없으면 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소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9번째입니다. 부동산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부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왜?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요, 저점에서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0대 이후에 퇴직하시는 분들도 또 이 자기개발 좀 부동산 공부를 하셔서 특히 뭐 부동산 경매 같은 거 좀 공부하셔서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 경매 같은 것도 활발하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노후에 걱정 없이 살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고 뭐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부동산 경매는 소액 투자입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1, 2천만 원 가지고 소액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또 비법을 전수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지식정보화 시대는 다양한 학습이 요구됩니다. 그래야만이 지구촌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종잣돈을 만들어서 종잣돈으로 투자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리한 투자는
금물입니다. 바로 종잣돈, 시드머니가 되겠죠. 시드머니는 과연 얼마냐? 그렇죠. 젊은 분들은 용돈을 아껴서 100만 원을 만들었다. 이게 종잣돈입니다. 또 월급을 받아서 적금을 들어서 1000만 원 목돈을 만들었다. 이게 종잣돈입니다. 또 5천만 원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보통 1000만 원 만들기 어렵죠. 1000만 원 목돈 만들어서 그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투자하는 그런 기법을 배워서 시드머니를 먼저 만든 다음에 투자를 해야 목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적금을 들어서 뭐 1000만 원을 모은다던가 5천만 원을 모은다던가 1억을 모은다던가 그러면 얼마나 뿌듯함을 느낍니까?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은 돈으로 뭐 주식을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반드시 투자에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반드시 투자는 위험합니다. 덴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명한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 돈을 모은 돈을 한꺼번에 다 몰빵해서는 안 되고요. 정보를 정확한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해서 그런 돈으로 투자하는 그런 연습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여유 자금을 활용하는데 한 군데 몽땅 투자하지 말고 역시 포트폴리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유 자금 있을 때 유동성 자금 일부는 예금도 하고 일부는 뭐 주식을 투자하고 일부는 소액으로 뭐 부동산을 투자하는 그런 분산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탐욕은 투자의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 인간은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해서 수익을 내다 보면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경제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세계 경제, 아시아 경제, 국내 경제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리고 부동산은 매수 타이밍이 있고 매도 타이밍이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을 투자해야 되는가. 어느 종류를 투자해야 되는가.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가. 이런 정보를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종잣돈 만드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부자가 되는 길 10계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길 10계명을 실천한다면 노후에 안정적이고 멋진 삶을 살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